그러니까 이것도 그 계산 문제 아니 이론 문제로 늘 등장하는 거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이 다른 무엇과 관련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게 몇 가지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 그래프를 이제 접어두고 공식화해서 암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거 다 머리에서 깔끔하게 클리어하십시오. 여러분 계산기로 6, 7, 8, 9, 0, 1, 2 12자리를 치고 계산도 또 하고 복잡한 여기에 또 100을 곱해도 보고 뭐 이런저런 또 이것을 메모리에 저장도 하고 다시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다 한 다음에 all clear 그 뭡니까? AC죠. AC all clear 깔끔하게 지우는 거 계산기에서 all clear 하듯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동안 풀어오던 방식은 all clear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다. 자, 일단 요런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이 화면에 지금 부동산 공급이 있고요. 잠시만요. 자, 여기 부동산 공급이 있고 공급 곡선 나오고요. 틀린 거 고르라는 것인데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단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 보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이 관계들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가 있고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갖는 탄력성이 있어요. 각각이 갖는 탄력성.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때 수요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 그 균형을 이룰 때의 량을 균형 양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 요 흐름은 이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둘의 작용 또는 힘, 또는 그 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성인 겁니다. 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이 둘이 어떻게 만났을 때 이 탄력성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지,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수요와 공급의 이 둘의 만남은요, 물과 불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또, 가격과 갖는 관계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지잖아요.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찾는 사람이 많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아져 버리면 넘치니까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요건 이미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은 서로 물과 불의 만남 같은 거예요. 수요가 확 늘 때
이 수요가 늘 때 불이 확 붙었는데, 그럼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와서 확 뿌려버려. 물 뿌리듯이. 확 식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가격을 어떻게 해요? 공급이 확 물을 뿌려서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느낌을 갖고 계시면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그 상식적이어서 그것에 근거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흔들림 없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수요와 공급은 서로 간에 영향이 지대하다. 지대한 뿐만 아니라 둘은 영향을 미치려고 만나는 거다. 이런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곡선도 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곳에서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 균형, 양이 형성이 되잖아요. 요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거네요. 공급량은 뭐 특정 이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맞는 거잖아요. 자, 3번 볼래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 이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선, 요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이론. 그 공급선상에서 가격 때문에, 이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한다. 공급 곡선 상에서, 요 위에서. 요게 이제 공급량의 변화죠. 공급의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건 량의 변화예요. 량. 그냥 그래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그 위에서 량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바뀌는, 선 위에서 점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점들의 위치 변화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그러면 요 곡선 자체가 좌우, 여러분 보기에 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계산 문제 아닌 이론 문제로 늘 등장하는 거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요것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요것 때문에 틀릴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 여기 물리적 토지 공급량, 물리적 토지 공급량 불변. 땅을 막 그냥 물리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배우셨어요. 이미 경제적 공급하고 물리적 공급 다르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런 용도로 공급은 못하지만 이런 용도로는 늘릴 수가 있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공급량이 변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경제적 공급이고, 지금 물리적 공급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어떻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데 이 그 량이 움짝달싹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 이게 뭐예요? 완전 비탄력. 나오잖아, 완전 비탄력. 좌우로 안 움직여. 요 느낌. 완전 탄력은요,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여. 완전 탄력적인 거죠. 완전 비탄력. 움직이는 건 가격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낌적 이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됐다네. 절대 용도 변경 하지 마라. 그러면 공급곡선 이전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옴짝달싹 못해 하나의 용도로만 묶여 있어. 그러면 그 금방금방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 양이 변화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양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 쉬운 건 이거죠.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비탄력. 이렇게. 그렇다고 시험 볼 때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 간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문제 풀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요 정도는 머릿속에서도 얼마든지 예, 그려내면서 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아주 전형적인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방금 또 여기 보면 오늘 좀 관련된 건 다 다뤄볼까 하니까 조금 좀 필요하면 문제별로 나누어서 들으셔도 돼요.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만. 자, 이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거고요. 틀린 거 고르라 이랬네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그 사소하지만 틀린 것이라고 하는 곳에 요렇게 표시를 그 X 표시를 이렇게 지금은 뭐 자꾸 사라지는데 X 표시를 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실 풀다가 읽다고 보면 틀린 거 고르라고 한 건지 옳은 거 고르라고 한 건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X가 뜨끈히 보이면 좀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실수하는 확률이 거의 뚝 떨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자,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여기 한번 볼게요.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찔하죠? 지금, 뭐부터가 문제냐면, 지금 이 경제적 순손실, 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 2번부터 5번까지 지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지금 나온 건데,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온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지금 이것도 마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건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조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정책론에 나오겠죠. 정부가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료를 규제한다. 이 규제라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이 세금으로 이렇게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가 예컨대 임대료에 부과되면 그 임대인은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세가 부과된 만큼 100% 올릴 수가 없어요. 적당히 올리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그걸 전가시킨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본 기억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긴장을 통해서 어떻게 가격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각자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없었던 부담을 껴안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릴 수 있는 그 편익이 있었겠잖아요.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런데 부과되니까 좀 그 손실이 좀 생기겠죠. 없던 손실이. 요게 이제 누리던 누리던 편익이 그 부담만큼 줄어든다 해서 경제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세가 되면 사실은 그냥 잃고만 있어요. 사회적으로 잃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잃는 것이 그 국가로 다 100% 챙겨지면, 세금으로 챙겨지면 뭐 국가 전체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분배에 가까운데, 이 과정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는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손실이라고 그래요.